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오늘 날씨는 흐리다가 점점 맑아질 거라는 예상이죠. 근데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오늘 날씨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다운 날씨가 될 수 있을 뻔했습니다만 이 미세먼지와 황사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요일에는 다시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 계절을 즐기만 하면 황사가 오고, 그렇지 않은 날은 날씨가 덥거나 흐리니까 5월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때가 과연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분만은 5월 기분 내시기 바라겠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예, 한 주간의 정치권 정리해보는 순서죠.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 두 분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금요일이잖아. 그 두 분 만나면 금요일이라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저희도 좋습니다. 그죠? 예.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됐습니다. 그저께 취임을 했고, 자, 이 얘기 나누기 전에 사자성어부터 듣고 가죠. 먼저 김홍국 교수님. 네, 저는 이번 주 성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결리사의 공자님 말씀입니다. 근데 난 왜 이렇게 많이 못 들었지? 처음 듣는데 오늘. 예. 볼견자, 이로울 리자, 예. 그리고 생각사자, 의로울 의. 예. 그래서 이익을 취할 상황 또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반드시 의로움을 생각하라. 예. 견의수명이랑 함께 쓰이죠. 예. 그래서 위태로움을 봤을 때 목숨을 걸고 나가라. 제자인 자로, 공자가 굉장히 아끼던 제자였죠. 자로가 완성된 인간, 성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물어보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익을 봤을 때도 의로움을 생각하라. 저는 문재인 정부 그리고 야당, 여당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국가적인 일, 국가의 이익과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아마 그런 일이 닥칠 겁니다. 과거의 행정부, 대통령 다 어떤 상황에서는 국익보다는 뭔가 개인 또 측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 잘 해주길 바라고, 이번에 이제 계속 내각 장관 임명이 될 텐데 이런 분들도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결리사의 견의수명하는 자세를 가져달라, 좀 당부의 말씀으로 이 사자성어를 골랐습니다. 예. 자, 김우석 부소장님. 예, 김 교수님이 명분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통치술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주고 싶어요. 예. 사실 팽두이숙인데요. 머리를 삶으면 귀까지 읽는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일이 잘 되면 다른 일도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모든 새로운 정부들은 선의를 가지고 들어올 거라고 상정이 되죠. 예. 그런데 어떻게 선의를 이루어갈 것인가가 결국 성공한 정부가 되느냐, 실패한 정부가 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요령부득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 정부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요령을 잘 부려가지고 국민들한테 모두 이로운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문정부 같은 경우에는 모든 현안이 서로 난마가 엮여 있고 상충된 요구가 있고 또 법적 제약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를 움직이는데도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정했습니다. 자, 청취자분들도 현 정치권에서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0945.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이 의견 방송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선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초대 총리에는 이낙연 전남지사가 내정이 됐고, 지명이 됐고, 국가정보원장인 서훈 전 국정원 3차장, 비서실장인 임종석 전 의원, 민정수석인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인사수석인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 교수, 홍보수석인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 임명이 됐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국가를 이끌 국정 철학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가 잘 나타났다. 예. 일단은 이낙연 총리 지명자를 통해서는 역시 유연하고 합리적이면서 야당도 배려하고 그동안 이낙연 전남지사죠. 그동안 해왔던 행보를 보면 야당이었지만 굉장히 여당 의원들과도 친숙하고 인간관계라든가 또 그런 여러 가지 노선과 이념 이런 투쟁보다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서로 간에 화합하고 여러 가지 가치를 찾아가는 활동을 계속해왔거든요. 네. 그리고 행정 경험이라든가 정치 경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원숙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야당과의 타협 또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서는 정말 탈권위 그리고 과거 70대 정말 대통령이 뜻만 받드는 그런 비서실장 체제에서 이제는 50대 젊고 소탈하면서도 뭔가 대통령에게도 바른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비서실장 체제 그리고 뭐 조국 교수라든가 서훈 국정원장 조국 민정수석 이런 임용을 통해서는 개혁을 해나가겠다. 남북관계도 뭔가 정상화시켜보고 이 단절의 상태를 뚫어보겠다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똑똑한 여성 공직자로서 활동을 해왔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인사수석을 통해서 유리천장 여성들의 이런 권익도 높이고 그리고 인사의 투명성 과거에 뭐 균형 관련 뭐 청와대 업무도 했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갖게 하고요. 또 홍보수석 윤영찬 전 내부 부사장 언론도 잘 알고 뉴미디어도 잘하는 다양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탈권위, 소통, 협치 이런 가치를 드러냈는데 이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도 권한을 이분들께 배분하면서 어떻게 국가를 이끌 것인지를 이제 실제로 보여주셔야 되겠죠. 예. 조현옥 박사님은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네. 독일에서 사학을 하셨어요. 저랑 알죠 좀. 그래요. 네. 예.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무석 부사장. 일단은 뭐 대통령이 그 국정을 자동차 주행하고 비교하자면 메시지는 깜빡이와 같은 거고 네. 인사는 차선과 같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깜빡이 부분에 대해서 첫 메시지들은 대체적으로 첫날 나왔던 메시지들은 대체적으로 뭐 합리적이고 네. 뭐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인사 부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차선을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서는 뭐 기대도 있지만 또 일부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재인 그 당시 비서실장인가요? 민정수석인가? 그때 그 옆에 그 사람 알려면 그 옆에 누가 친구인지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 그런 면에서는 역시 인사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건 국정 철학만 아니라 정체성과도 관련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사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 사실 뭐 그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에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개인이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절충점을 찾은 것 같고 결국 비서실장, 민정수석, 인사수석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의 페리소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그 인식이 되는 것 같고 이 세 직장이 그 분들이 결국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엇을 자기가 너무나 잘 아는 영역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더욱더 그 눈길이 가는 거죠. 그런데 결국 뭐 임종석 그 전 의원 같은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세속 정치인으로서의 경험들이 있는 거고 예. 뭐 조현옥 그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일반적으로 전문성 같은 거 굉장히 인정이 되죠. 그리고 조국 교수 같은 경우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뭐 기대도 많아요. 기대도 많은데 과연 조국 교수가 그 이런 얽힌 상황에서 현실과 이상의 접점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 검찰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여론조사에도 나왔지만 정치권 개혁, 그다음에 검찰 개혁, 그다음에 인사 개혁, 언론 개혁인데 정치 개혁과 언론 개혁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에 있는 검찰 개혁이 대통령이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특명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것을 지휘할 그런 개혁을 앞장설 담당 수석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임자인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유승민 의원한테 경제부총리를 제안했다 아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검토를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청와대 내부에서 사실은 그동안에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10일 전에 사실은 거의 통보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면 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상당히 세심한 논의가 됐었고 특히 유승민 이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도 우리나라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경제 민주화 그리고 21세기에 나가야 될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고민을 했었고 국민들에게도 많은 인상을 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탐낼 정말 제목이다라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 판단했을 거고요.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도 유승민 당시 후보가 내세웠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같이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그 유승민 의원 측은 뭐냐면 제의 받은 적도 없다. 지금 생각은 물론 없고 제의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뭐 정치적 레토릭들은 사실은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보셨지만 정치적 레토릭은 받은 적이 없다 그래도 그냥 그동안 저는 많은 인사와 관련돼서는 인사는 특히 중요하거든요. 자칫 거기서 말 한마디 실수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위기를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서로 간에 뭔가 그런 실무선에서 타진이든 뭔가의 그런 교감 차원이 있었을 거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보수의 가치 모든 것을 걸고 보수를 혁신하는 그리고 열려있는 보수를 만들겠다고 본인이 공약을 했는데 여기서 결국 상대 진영 문재인 정부는 진보 진영 아니겠습니까? 그리 갔을 때는 그동안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 있었는데 보수 전체에 대한 배신자가 될 경우 앞으로 사실은 뭐 일정한 기간 동안에 뭐 경제부총리로서 자신의 경제에 대한 꿈을 펼쳐볼 수는 있지만 결국 정치 생명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은 정말로 보수를 혁신하고 열린 보수, 합리적인 보수에 대한 가치를 위해서 앞으로도 나가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인 모든 앞으로의 길들을 열어나가는다는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다. 그러나 현 새 정부에서는 정말로 등용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경제 분야의 인재였을 거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우석 부장님. 실제로 등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사실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주변에 흘러나오는 이 얘기가 본인한테 어떤 상처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본인이 불쾌하다고 또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조심해서 인사 부분을 조심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상대 경쟁자였고 경쟁자들의 지지 기반들이 있는데 그것을 갈라주는 형식의 그런 접근은 사실은 굉장히 신중하지 못하고 고려를 잘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인사 문제 야당 쪽 그 인사에 대한 접근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요. MB 정부 때도 박근혜 친박 인사들에 대해서 입각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최경환 의원은 그때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것 때문에 갈라서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원내대표 경선 때 갈라졌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심하게 권력자는 조심하게 접근을 해서 그 사람을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그쪽 진영에 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접근이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게 좋고 꼭 해야 할 것 같으면 당당하게 1대1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가지고 본인이 불쾌하다는 반응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접근은 의도하지는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게 이제 통합정부 아니겠어요? 통합정부. 이 통합정부인데 박영선 의원 그러니까 이 통합정부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죠 지금. 근데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물론 자유한국당에서도 장관을 기용할 수 있다. 탄핵에 찬성을 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능할까요? 저는 원칙적인 이야기라고 봅니다. 사실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바른정당 의원들까지는 가능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기에 있었던 국정농단, 국기문란에 대해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가져왔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입장들과 서로 같이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까지 그러나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굉장히 합리적인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그런 네. 그 정당 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원칙적으로 이런 입장을 가지고 만일의 경우 그런 분들을 발탁해서 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데 저는 방금 우리 김 소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것이 인사 문제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칫하면 여기서 한 사람의 인생이 파탄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정치 인생이.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신중하게 그리고 아마 저는 유승민 의원에 대한 이런 얘기도 사실은 아마 언론 취재를 통해서 내부에서 검토되고 이런 중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해보는데요. 사실은 인사 문제는 정말로 신중하게 그리고 꼭 해야 될 분에 대해서 제대로 제안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그리고 상대 정당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사실은 지도부의 입장이 아주 강경하지 않습니까? 당사를 정말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방문한 대통령이 거기서 안보관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하고 어제도 자유한국당에서는 대통령의 안보관이 불안하다는 사실상 대통령의 안보관이 불안하다는 얘기는 저는 할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어떤 안보에 대해서 잘 지켜달라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실은 강력한 톤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 인사를 내놓기가 참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열려있는 인사를 해야 된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고 예. 실제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각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 대해서는 뭐 잘 설명이 됐고 예. 박영선 의원이 어떤 위치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박영선 의원은 지금 통합정부 추진위원장인데 농공 행상을 해야 하는 요구가 있는 거고 탕평 인사를 해야 하는 두 가지 상충되는 요건이 있어요. 요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정돼 있는 자리를 가지고 농공 행상과 탕평 인사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게다가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농공 행상 중에서도 그 친문과 비문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비문 쪽에 있던 사람들이야 말이죠. 내부에서도 탕평 인사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정치적인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가 있겠지만 그건 일단 차치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야당에도 손을 벌릴 수 있는 위치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봐야 하고 박영선 의원이 기용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야당에서 올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문재인 대표가 뭐 3.95 철회를 하든지 해가지고 야당 인사를 좀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 모를까 박영선 의원 선에서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찌됐든 박영선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인 위치와 여러 가지 방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 장관은 하여튼 지금의 그 자유한국당의 기조를 봐가지고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내부의 당직이나 당 지도부 교체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나설 수도 없고 용인해 줄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협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김홍욱 교수님. 일단은 입각을 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예. 정책 연대라든가 다양한 방식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이 카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 구성 또 청와대 인적인 구성 또는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또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이 여러 가지 행보를 할 수 있거든요. 뭐 과거에 뭐 부시라든가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런 일을 안 했지만 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가면서 외국 정상회담에도 같이 동승하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공유를 한다거나 또는 뭐 우리는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아예 뭐 식사를 혼자 하는 혼밥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찬, 만찬, 조찬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이 야당 의원들과도 서로 교류를 하고 생각을 나누면서 야당의 이익도 일정하게 분배해 주는 것. 사실 정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의 이익을 나눠주는 것.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지역구 현안들을 포크배럴 그래서 사실은 그게 나쁜 얘기도 되지만 지역구의 여러 가지 그런 현안들을 해결해 주고 또 법률안을 또 같이 만들면서 공유할 수 있는 방식들 그리고 네. 야당 의원이 낸 법안들을 또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다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이익을 나누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이런 정치적인 협상에 성공할 경우 그리고 큰 틀에서는 정당 간의 연대라든가 또는 연합 그리고 법률을 공유한다든가 이런 방식들이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이 하는 공통정부, 공동정부, 개혁정부, 뭐 연합정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요. 그것은 어떤 순위를 정하느냐.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의 순위 그리고 야당이 정하는 정치 어젠다의 순위를 서로 어떻게 잘 조합해 가느냐. 그리고 큰 틀에 있어서 국가가 지금 위기 상황이다. 안보 위기, 경제 위기, 민생 위기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면 최소한도 지금 서로 간에 협의할 수 있는 대통령이 취임한 이 순간에 허니문 기간에 서로 간에 좀 배려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를 통해서 야당에게도 적극적으로 또 배려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는 것. 이것이 정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우석 부소장님. 행정부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뭐 배려나 통합정부 얘기를 하는 것들은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장관 자리 한두 개 준다고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대통령과의 관계가 중요한 건데 대통령 중심제는 대통령과의 관계나 뭐 조직장악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결정이 되는데 결국은 조직 장악력을 하려고 해도 대통령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차관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뭐 현 정부에서는 장관들은 인사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뭐 타협점을 찾겠지만 차관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들 해가지고 차관 정치를 할 가능성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행정부에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국회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국회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그래서 견제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당에 힘을 실어줘가지고 야당과의 협상을 좀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고 배려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국회 기능을 최대한 살려주고 그걸 통해서 뭐 협치 틀을 잡아가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20일부터죠. 우리나라에서 20세 이하 월드컵에 막을 올리는데 20세 이하 대표팀이 어제 평가전에서 우루과이를 2대0으로 이겼네요. 예. 그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기니, 아르헨티나, 잉글랜드하고 같은 조이거든요. 어제 이 우루과이전은 아르헨티나를 가상한 평가전이었는데 전반 39분에 이승우 선수의 선제골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에 강지훈 선수의 추가골로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우루과이를 꺾으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우루과이가 남미 예선에서 이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를 제치 1위로 올라온 강팀입니다. 게다가 어제 경기 내용도 상당히 좋아서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20세 이하 월드컵 개막을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이 대표팀이 상당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예, 그 대표팀이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8강 이상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 그 뭐 어제 경기 보면 가능한가요? 할까요? 어제 정도의 경기력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어제 경기에서 이 대표팀이 차분히 이 대표팀이 준비한 경기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네. 이 얘기는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제 흐름을 주도하면서 우리 대표팀이 경기 템포를 굉장히 빨리 가져갔는데 이 공수 전환도 빨랐고요, 템포도 빨랐고 그래서 우루과이가 우리 대표팀의 템포를 쫓아오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실점이 없었거든요. 네. 물론 이 잘하는 경기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는데 어제 경기는 대표팀의 베스트 전력을 보여줬다라고 보고요. 어제 경기의 흐름을 잘 기억해서 어제 경기의 경기력을 유지한다면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야구 얘기도 좀 해보죠.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 말이에요. 예. 오늘 시즌 2승에 도전을 하죠. 상대가 코로라도 로킨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1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예. 오늘 오전 9시 40분에 이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콜로라도 로키스전에 선발로 등판합니다. 류현진 선수가 현재 1승 4패, 이 평균 자책점 4.05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 1일 필라델피아전에서 시즌 첫 승을 올리고 난 뒤에 2승에
우승에 도전하는 경기고요. 예. 이 필라델피아전 끝나고 난 뒤에 류현진 선수가 이 엉덩이 근육통 때문에 부상자 명단에 오르기로 했는데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 콜로라도하고 유난히 좀 인연이 많은데 지난달 8일 경기에 등판해서 이 4와 3분의 2이닝 동안 2실점 그리고 19일 등판에서는 6이닝 동안 이 홈런 3개 얻어맞으면서 4실점하게 됐거든요. 류현진 선수가 지금 이 직구가 아니라 이 체인지업과 커브 위주로 공을 던지고 있는데 이 콜로라도 타자들도 최근에 달라진 류현진 선수의 투구 패턴을 잘 준비하고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때문에 이 타자들하고의 투구 패턴 싸움에서 한 발 앞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지난달 19일 경기에서 류현진 선수의 실투가 여지없이 홈런으로 다 연결됐거든요. 오늘도 역시 컨트롤이 어느 정도 구사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오승환 선수는 어제 시즌 9세이브를 기록했네요. 세인트루이스도 6연승이라고 그러죠? 예, 오승환 선수 어제 이 마이애미전에서 7대5로 앞선 9회 등판했는데 1이닝 무실점으로 시즌 9세이브 기록했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첫 타자에게 2루타 허용했고요. 두 번째 타자에게 볼넷을 내줘서 무사 1, 2루까지 몰렸는데 이 세 번째 타자 경살철이 네 번째 타자를 투수업 땅볼로 유도해서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이 오승환 선수가 직구 최고 구속 152km에서 한 154km까지 되찾으면서 시즌 초반 불안한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났고요. 시즌 9세이브인데 어느 정도 성적이냐면 시즌 9세이브로 현재 내셔널리그 구원 부문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추신수 선수 어제 이 샌디에이고전에서 3타수 3안타로 맹활약했고요. 어제도 1번 타자로 출루했는데 이틀 연속 4번씩 출루하면서 이 출루 머신이라는 명성에 걸맞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시즌 타율 2할 6푼 9리고요. 출루율이 3할 8푼 3리입니다. 예. 국내 프로야구에서는 LG가 삼성 이기면서 단독 2위죠, 지금. 예, 이 LG가 다시 신바람을 타고 있습니다. 어제 이 삼성이 8대5 역전승을 거두고 7연승으로 단독 2위로 올라섰거든요. 5대5 동점이었던 8회 2-3 안루에서 이 대타로 나오는 이문 선수가 이 3타점 2루타로 승부를 결정짓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불펜 싸움에서 LG가 승리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선발 소사가 이 강판당하고 난 뒤에 이 정찬원, 진해수, 김지용, 신정락 선수가 이어서 마운드 위에 오르면서 무실점으로 막아낸 것이 어제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예, 지난 6일부터 나흘 동안이나 강원도 삼척과 강릉을 집어삼켰던 대형 산불.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나흘 동안 무려 그 축구장 460개에 달하는 산림이 잿더미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림청 소속 헬기가 비상착륙하면서 정비사 한 분이 돌아가신 아주 불행한 사고도 있었죠. 그런데 이 참혹했던 강릉 산불 화재 현장을 지켰던 숨은 영웅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강릉 의용 소방대 대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강릉 왕산면에서 의용소방대 활동을 해오신 왕산 남성의용소방대의 전성우 대장과 함께 이번 산불 화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님 안녕하십니까? 그죠? 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 강릉 산불 화재 수습하시는데, 그죠?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어떻게 다친 데는 없으세요? 이거 수습하시다가? 예, 다행히 저희 대원들과는 저들은 다친 데는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이 의용소방대,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예. 의용소방대는 일단 소방관이 아니고요. 민간인으로서 65세 미만으로 소속된 소방 보조 역할을 하는데 자원에서 의용소방대에 입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수, 폭설, 화재 같은 재난사고 났을 때에는 소방본부로부터 소집되거나 개인적으로 재난사고를 알았을 때 현장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민간 보험선 자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강릉 예. 왕산면에 살고 있는데 예. 강릉시 관내에 어디든 재난 현장이 생기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의무적으로 소집이 되는 것이고요. 예. 면단위 시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 지금 총 몇 분 계세요? 강릉 소방서 의용소방대는 총 23개대 예. 6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요? 다시 한 번만. 628명. 628명이요?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그리고 이번 산불에 투입된 인원은 약 한 600명 정도 화재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장비 같은 것들을 다 갖추고 계십니까? 예, 저들은 소방차를 갖고 있습니다. 소방차를 소형. 갖고 계시고, 이 방화복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다, 갖고 계시고요. 예, 방화복, 장화, 그리고 마스크, 어떤 거 다, 저들이 지급받아갖고, 요번 같은 경우는 마스크 같은 게 없으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현장에.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이번 강릉 산불, 이전에도 산불을 진압해 보신 경험이 있죠? 많죠. 저들이 1년에 많이 하면 한 15회, 10회, 대중 없습니다. 강릉시에서 나는 산불은 저들이 다 투입되니까요. 근데 그렇게 산불이 자주 났군요, 그러니까. 자주 난다기보다는 강릉시가 또 특히 저들 왕산면 같은 데는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면이거든요. 그리고 예. 강릉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저들이. 그러다 보니까 특히 4, 5월에 예. 나물 채축구들이 와서 이제 담배를 피우다가 이제 항상 이제 화재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군요. 근데 네. 이게 지금 불길이 쉽게 요번에 강릉 산불은 안 잡혔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건 이유라기보다는요. 예. 그날 강릉하고 야양 사이에는 양강지풍이라 해서 봄에는 바람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근데 특히 그날은 초속 한 25m가 강풍이 불어갖고 사람 서 있기도 힘들고 또 바람이 너무 불다 보니까 연기가 먼저 덮치는 나물에 연기 때문에 현장에 가도 앞이 잘 안 보였습니다. 예. 모든 장비를 갖추고 또 마스크를 써도 불길 때문에 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한 군데서 불이 붙는 게 아니라 바람이 강풍이 심하다 보니까 여기서 붙었다가 바람이 불면 한 몇백 미터 날아가고 이러는 나버려 참 요번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발화가 된 이유도 바로 거기 있겠네요. 예. 그죠? 그거 저들 같은 경우는 소방차에 호수가 한 500m 정도 되는데 한 끌고 산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제 진압하면서 올라가면은 또 뒤에서 또 불이 다시 붙어갖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군요. 요번에 민가 쪽 진화 작업을 하신 거죠? 네, 민가도 하고 산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요번에 이재민들도 많이 나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죠? 예, 많이 나왔습니다. 좀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그런 거 이렇게 보시면. 안타깝죠. 예. 지금 기억에 남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번에? 이번 같은 경우는, 가능리 쪽에 하자 현장에서 이제 가니까, 이모 이제 주민이라고, 예. 거기서 평생을 사셨는데, 부부가. 가재 도구나, 하나도 이제 건지지 못하고, 또 남편하고 한 40년 살던 집이, 거기서 노후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이제, 집이 완전히 전소가 되니까, 아주머니가 참 허탈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저들도 진짜 마음이 안 좋고 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유춘리라는데 이제 저들이 산불을 끌어갔는데 거기는 이제 여성 이장님이 계세요. 예. 여성 이장님이 계시는데 자기 집이 타는데 올 수가 없으니까 마을 이제
그 옆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집이 다도 그 이제 마을에 어르신들 모시고 이제 마을 회관으로 뭐 햇빛 시기시고 뭐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들이 이제 거기 가갖고 산불 지나 이제 대원들이 가니까 그 와중에도 뭐 음료수라든가 물이라든가 커피라든가 참 대접을 잘 해주실까. 야, 역시 이장님이 다르시구나. 그래 저들이 이제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이렇게 그 산불이나 화재를 진압하시다가 실제로 다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다친 분들이 들어 나오죠. 안 그렇죠. 나오지는 않죠. 그러면은 그분들에 대한 어떤 치료나 보상 같은 거는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저들은 의용 소방대 이제 저들이 이제 서가 이제 입대를 딱 하게 되면요. 이제 소방관은 이제 의용 소방관으로 이제 그 서장님인데 임명장을 받는과 동시에 그 재보험에 들어줍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혹시 다치시거나 이러면 이 보험에서 이제 그렇게 다 처리를 하실 수가 있군요. 예. 그렇죠. 예. 뭐 소방관 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 장비 부족하다. 장비 좀 열악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많이 연약하죠. 많이 열악하시죠. 이런 분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앞으로 좀 고쳐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왕산 남성의용소방대 전성우 대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말 이 봄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주말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